네, 약, 이젠 달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일역사입니다. 여러분은 만성질환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뇨? 혈압? 뇌졸중? 통풍? 참 무서운 질환들이 많기도 많죠. 그 중에서도 혹시 침묵의 살인자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세상에서 아마 모르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당장에 TV만 켜봐도 여러 의학 정보 채널에서 수시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고 몸에 좋다, 최고의 성분이 들었다 떠들어대는 무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현대에 이르러 급증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 서서히 병이 진행되며 결국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검진차 병원 갔다가 이런 진단이라도 받게 되는 날이면 당장에 약 안 먹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약 복용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침묵의 살인자, 심혈관계 질환들 중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유독 더 적용받고 있는 고지혈증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TV나 여타의 미디어 광고들에서 중성지방이니 콜레스테롤이니 LDL이니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용어들이 오늘의 주제, 고지혈증과 관련된 단어들인데요. 약국에 대사성 질환으로 처방받아 오시는 분들의 처방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고지혈증 약 단독으로 드시는 분들보다는 혈압, 당뇨와 함께 이 고지혈증 약까지 3종 세트로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한두 알로 시작됐던 약이 지금에 이르러선 한 주먹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약국 오시는 저희 어르신들 중 한 분께서는 약 가지수가 너무도 많아서 약 먹으면 배불러서 밥 안 먹어도 된다고 우픈 말씀까지 하기도 하셨는데요. 현대의학 덕분에 절대 수명은 연장되었다지만 그 한 주먹에 꽉 차고도 남는 약들을 복원할 때면 마음이 참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고지혈증. 차분히 이름부터 따져봐 볼까요? 지혈이 높다. 체내 지방 성분이 많다. 피 속에 둥둥 기름이 떠다닌다거나 몸 곳곳에 축적된 기름때가 많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등의 수치가 높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A,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 분 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요. 공교롭게도 같은 약제를 복용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두 분 사뭇 다릅니다. A분은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큰 편이며 얼굴은 붉으세하고요. 피부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시네요. 평소 기운도 아주 좋은 편이며 식욕도 좋아서 식사도 잘 하시고 육류와 음주를 자주 즐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B분은 양상이 좀 다르세요. 체형은 마른 편에 키도 아주 왜소합니다. 얼굴은 다소 누런 편이며 피부도 건조하시네요. 평소 기운도 없고요. 입맛도 별로라 식사도 소식하는 편이고 육류나 기름진 음식 드시면 가스차고 더부룩하며 설사도 간간히 하는 편이라 주로 물에 밥 말아서 김치에다만 먹는 등 끼니를 대충 때우기 일수라고 합니다. 속이 불편해서 음주나 육류는 일절 안 드시고요. 자, 이 두 분. 같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는 이 두 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 이상함 속에 숨어있는 문제 한 가지를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약이죠. 고지혈증 약. A, B 두 분이 같은 약을 드셔야 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고지혈증 약이에요. A의 경우라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분께는 고지혈증 약이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을 비롯해서 필수 지방산, 지용성 비타민 등등 모두 포함해서 지용성 성분이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지용성 성분들과 수용성 물질들이 소화, 흡수되어 결국에는 우리 몸속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세포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세포는 ATP라는 세포 단위에서의 통화를 지불하며 지용성 성분들을 세포 내로 유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용어로 세포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데요. 복잡하니까 여튼 그런 식의 흐름이란 것이 존재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 하나하나도 본 개체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에너지 대사율과 흡수율이 저마다 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에 따라 세포의 힘마저 다르다는 거예요. 세포의 관점에서 A의 경우 평소 영양 공급이 과했던 탓에 세포가 필요한 지용성 성분을 세포 내로 충분히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과잉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세포 밖에 지용성 성분이 넘쳐나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조직 간의 기름 찌꺼기라든가 혈관 내의 기름때나 복부 지방 등의 형태로 점차 나타나게 됐을 테고요. 이런 분에게 지방 생성을 억제해주는 고지혈증 약은 아주 좋을 수 있겠죠. 고지혈 수치도 내려줌과 동시에
체내 기름때가 쌓이며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타입 분들이라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고지혈증 약 꾸준히 잘 챙겨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B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분은 A와는 다르게 좀 심각하게 봐주셔야 해요. 이분 대체 드시는 것도 없는데 왜 고지혈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걸까요? 더군다나 약은 왜 또 A와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 걸까요? 체형이나 영양 상태나 생활 에너지 강도 등등 거의 모든 게 A와는 판이하게 다른데 왜 유독 고지혈증 약은 같은 약을 써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why?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본인이 B타입 유형에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초집중해주세요.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 B타입 분들 또한 세포 밖에 지용성 성분이 쌓여있게 됩니다. 무슨 소리? 뭘 먹은 것도 없는데 과잉이 아닌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분들의 과잉은 그 과잉이 아닙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분들의 경우엔 세포 밖에 있는 지용성 성분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들어가죠. 앞서 제가 ATP 언급하며 세포 파워에 대해 말씀드렸죠. B타입 분들께서는 그럴 여력이 없어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지용성 성분이 못 들어가서 정체되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세포 안에서는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절실한데 밖에서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세포는 세포대로 영양과 힘이 갈수록 떨어지며 더욱 더 지쳐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몸 전체로 봐서도 여력이 워낙 없다 보니 기운도 식욕도 나아지질 않고 겨우 유지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분들께서 검사상 고지혈 수치가 높다 하여 의사 처방에 따라 고지혈증 약까지 복용하게 된다면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혹시나 들어보셨을까요? 고지혈증 약이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꼽는 증상인데요. B타입 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드셨을 때 그 부작용으로 유독 심하게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이 횡문근융해증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고지혈증 약을 통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던 지방성분제 축적이 다소나마 정리되면 고지혈 수치 자체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세포 자체도 지방성분이 풍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지질의 생합성 저하는요, 세포 안의 지질 부족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게 되며 심지어는 세포막이라는 물리적 구조체를 유지해줄 여력까지 잃어버리게 되며 세포막이 외부의 자극과 공격에 쉽게 붕괴되어 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기아 상태로 말라 비틀어지다 못해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근육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횡문근융해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B타입 분들께 고지혈증 약은 과연 제대로 된 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감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역시 그렇죠. 혼일식사고로 바라봐줘야죠. 세포 레벨에서 지방 성분을 제대로 흡수해서 돌려주는 게 안 돼서 지방이 쌓이는 것이니 세포 단위에 작용하는 혼일 세라피로 지방 성분의 흡수도 잘 되고 따라서 순환도 잘 되게만 해준다면 고지혈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세포도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게 되니까 다시 여력을 되찾으며 살아날 수 있게 되겠죠. 살짝만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방 성분이 포함된 정맥 림프를 돌려줄 힘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우 세포 단위에서 ATP 운용을 원활하게 해주어 지방 성분의 흡수 및 순환을 좋게 해줄 세라피를 정맥 림프가 오랜 동안 돌지 못해 국소적인 부종 등의 울체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 울을 풀어주는 세라피를 울의 단계를 넘어 피브로시스까지 일어나며 어혈과 염증까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혈을 풀어주고 염증을 쳐주는 세라피를 이런 식으로 혼식사고로 고지혈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케어만 해줄 수 있다면 횡문근융해증이라는 무시무시한 부작용 없이 고지혈 수치를 잡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아직 늦지 않았다면 말이죠. 단연간의 고지혈로 염증과 어혈까지 끼면서 유착, 경화, 섬유화가 일어나며 조직 자체가 이미 변형되어 버렸다면 늦은 거죠. 늦은 거예요.
이미 굳거나 변해버린 조직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환 치료에 있어서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A타입이신가요? B타입이신가요? 혼일식으로 다시 여쭤보면 여러분은 앞축 성향이신가요? 뒤축 성향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A, B 두 부류의 사람으로만 대별해서 살펴봤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타입도 A, B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겠죠. 그렇게 질환에 앞서 사람 몸 돌아가는 법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혼혈사고로 그 사람의 몸을 먼저 파악하고 구체적 문제를 통해 세부적 사항까지 판별해 볼 수 있다면 혼혈만이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감히 말씀드려본다면 오늘 말씀드린 고지혈증 약을 비롯해서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도 어떠한 부류의 환자가 오더라도 그 질환을 제대로 케어하는 데 있어서 약은 절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혼일이 답이다. 감사합니다.